30년 전 우리는 한국에 기술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견제해야 할 때입니다. 1994년 프랑스는 자랑스럽게 한국의 고속철도 떼제베 기술을 수출했습니다. 세계 최고 품질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말이죠. 당시 프랑스 언론은 한국이 우리 기술로 철도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하지만 2024년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이 프랑스를 넘어섰고 K뷰티는 프랑스 화장품 업계를 위협하며 한국의 방산기술은 세계 무기시장에서 프랑스와 경쟁하고 있어요. 도대체 3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프랑스인들. 그리고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프랑스가 한국에 넘겨준 건 기술이 아니라 미래의 경쟁자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한국이 고속철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프랑스 철도업계에 전해졌습니다. 당시 저는 소르본 대학에서 산업역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었는데 지도 교수님이 한국 프로젝트를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프랑스 산업 수출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1990년대 한국의 상황은 우리가 보기에 전형적인 기술 도입국이었어요.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첨단 기술은 여전히 선진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고속철도 같은 최첨단 기술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소수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었죠. 한국 정부가 고속철도 사업을 공개 입찰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을 때 프랑스 업계는 자신만만했어요. 우리의 떼제베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였고 실제 운영 경험도 풍부했거든요. 1981년 파리에서 리옹 간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 10여 년간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었어요. 경쟁 상대는 독일의 ICE와 일본의 신칸센이었습니다. 독일 ICE는 기술적으로 우수했지만 상용화 경험이 부족했고 일본 신칸센은 실적은 좋았지만 기술 이전에 매우 소극적이었어요. 특히 일본은 한국에게만큼은 자신들의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죠. 반면 프랑스는 달랐어요. 우리는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순수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죠. 한국의 기술을 넘겨주면 향후 동남아시아 진출에서도 한국을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어요. 1994년 한국은 결국 프랑스 컨소시엄을 선택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보면 지금 생각해도 프랑스에게 매우 유리했어요. 총 사업비 125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프랑스 기업들에게 돌아갔고 기술료도 별도로 받았거든요. 무엇보다 한국의 기술 자립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당시 프랑스 언론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르몽드는 프랑스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쾌거라고 보도했고 르피가로는 한국이 프랑스식 고속철도를 통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프랑스 철도청 관계자들도 자신만만했죠. 실제 그렇게 시작된 한국 고속철도 프로젝트, 하지만 초기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죠. 한국 엔지니어들의 학습 속도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말이죠. 프랑스에서 연수를 받던 한국인 기술자들은 단순히 운영 방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근본 원리까지 파악하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측의 질문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부품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라는 기초적인 질문에서 시작했지만 몇 달 후에는 왜 이런 방식으로 설계했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1단계 구간인 서울과 대구 간 경부고속철도가 착공되면서 한국의 기술 흡수 능력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프랑스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지형과 기후에 맞게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거든요. 특히 터널 구간이 많은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적 개선 사항들을 제안하는 모습이 놀라웠다고 모든 프랑스인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004년 KTX가 첫 운행을 시작했을 때 프랑스 업계는 대체로 만족했어요. 우리 기술이 성공적으로 이식되었다고 평가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는 몰랐어요. 이것이 한국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몇 년 후 한국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국산화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부품들을 한국산으로 교체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목표는 그보다 훨씬 야심찼어요.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기술을 받아가는 나라로만 봤지. 기술을 발전시킬 나라로는 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때부터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1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철도 기술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프랑스 교통부 산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점점 놀라워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2012년 KTX 산천의 등장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고속열차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냥 기존 KTX를 조금 개선한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조사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KTX 산천은 단순한 개량형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고속열차였어요. 외관부터 내부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설계되었고 특히 한국의 지형과 기후에 최적화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성능이었어요. 기존 KTX보다 속도도 빠르고 에너지 효율도 좋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2013년 해무라는 시험용 고속열차가 등장했는데 이건 아예 차원이 달랐어요. 시속 421.4km라는 한국 최고 속도를 기록했거든요. 이는 프랑스 태제베의 기록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20년 전만 해도 우리 기술을 배워가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어쩌면 한국 지형에 맞게 더 개량되었죠. 더 놀라운 소식은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이 동력분산형 고속열차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였죠. 이는 기존의 집중견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기술이었어요. 각 차량의 모터를 분산 배치해서 더 빠른 가감속과 높은 에너지 효율을 구현하는 방식이었죠. 사실 이런 방식은 일본 신칸센이 차용하고 있는 방식이라서 우리 프랑스에서 한국에게 기술 이전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도 한국은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프랑스에서도 동력분산형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상용화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먼저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었죠. 이때부터 프랑스 철도 업계에서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거죠. 2016년 한국 수서고속철도인 SRT이 개통되면서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체 기술로 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SRT는 KTX 산천을 기반으로 한 완전한 한국형 고속철도 시스템이었거든요. 어느새인가 프랑스의 흔적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외 진출이었어요. 한국이 터키, 인도네시아 등의 철도 기술을 수출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30년 전 우리에게서 기술을 배워갔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이었어요. 특히 2023년 한국의 현대로템에서 폴란드의 고속열차를 기술 이전과 함께 수출한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폴란드는 유럽 국가인데 한국이 유럽에 철도 기술을 수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것도 프랑스, 독일 같은 전통적인 철도 강국들을 제치고 말이에요. 이러한 놀라움 속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니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술 학습 능력이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어요. 둘째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였어요. 한국은 철도 기술 개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어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R&D에 투자했죠. 셋째는 실용성 중시였어요. 한국의 기술 개발은 항상 실제 운영 환경을 고려했어요. 이론적으로만 우수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냈죠. 넷째는 속도였어요. 한국의 기술 개발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다른 나라들이 10년 걸릴 일을 5년 만에 해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우리 기술을 받아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 삼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것이었어요. 프랑스가 넘겨준 건 기술이 아니라 미래의 경쟁자였던 셈이죠. 한국의 철도 기술 발전을 지켜보면서 저는 더 넓은 시각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산업 경쟁력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철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위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뷰티 산업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수백 년간 세계 화장품의 종주국이라고 자부해왔어요. 샤넬, 디올, 랑콤, 로레알. 이 브랜드들은 세계 어디서나 프랑스 명품의 상징이었죠. 특히 향수와 고급 화장품 시장에서는 프랑스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K-팝 열풍의 일시적 효과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2023년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세계 스킨케어 시장에서 한국은 이미 2위까지 올라섰어요. 프랑스를 제치고 말이죠. 특히 기초 화장품 분야에서는 한국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어요. 스네일 크림, 비비크림, 쿠션 팩트 등 한국이 개발한 제품들이 세계 표준이 되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기술력이었어요. 한국 화장품의 품질이 프랑스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피부과학 연구나 성분혁신 면에서는 한국이 앞서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죠. 파리의 화장품 매장들을 돌아보면 이런 변화를 실감할 수 있어요. 세포라나 마리오노 같은 프랑스 로컬 대형 화장품 매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젊은 프랑스 여성들도 이제 한국 화장품을 자연스럽게 사용해요. 심지어 유튜브에 보면 한국 화장품 회사에서는 흑인 여성이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구하기 어려웠는데 한국에선 만들어주더라라는 영상이 퍼지면서 다시 한번 한국 화장품이 주목받게 되었죠. 이미 한국 화장품은 프랑스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가 되었는데 그래서 솔직히 오만해도 되지만 그런 자세가 아니라 소비자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친절한 이미지까지 얻어가고 있어요. 이런 내적인 가치는 값어치로 매길 수 없기에 앞으로 한국 브랜드가 더 프랑스에게 위협적인 이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방산 분야였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무기 수출 강국이에요. 라팔 전투기, 르클레르 전차, 세자르 자주포 등 프랑스 무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서는 프랑스가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10위까지 올라섰어요. 아직 10위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미 폴란드와 한국은 수조짜리 계약을 따내고 있고 앞으로 한국이 잠정적으로 따낼 계약들을 따져보면 2030년이 도래하면 한국은 프랑스 다음으로 커다란 방산 수출국이 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어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KF-21 전투기 등 한국 무기들이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고 있거든요. 폴란드는 한국에서 대규모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고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 무기의 특징은 가성비예요. 성능은 서구 무기와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데 가격은 훨씬 저렴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한 납기가 강점이에요. 서구 업체들이 5년에서 10년 걸리는 일을 한국은 2년이나 3년 안에 해내거든요. 프랑스 방산업계의 위기감은 상당해요. 전통적으로 프랑스가 장악했던 시장들에서 한국 업체들이 경쟁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중동 시장에서는 한국이 프랑스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어요. 조선업 분야는 더욱 극명해요.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조선업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고부가 가치 선박까지 독점하고 있어요. LNG선, 컨테이너선, 크루즈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1위예요. 특히 친환경 선박 기술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연료전지선 등 미래 선박 기술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프랑스 조선업은 이미 한국과 경쟁할 수준도 안 되어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고 삼성과 LG가 디스플레이 시장도 지배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이 분야에서는 아예 경쟁력이 없어요. 자동차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현대와 기아가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특히 배터리 기술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프랑스 자동차 업체들도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예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이제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죠. 30년 전 우리가 한국의 기술을 팔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것은 품질은 세계 최고인데 가격은 더 합리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으며 과거 프랑스가 자랑했던 비싸지만 최고 품질이라는 공식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렇게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목격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프랑스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교할수록 우울해지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프랑스는 항상 유럽의 중심이라고 자부해왔어요. 문화, 예술, 패션, 요리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한다고 생각했죠. 특히 기술 분야에서도 우리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에어버스, 태제배, 원자력 발전 등 프랑스가 자랑하는 기술들이 많았거든요. 아직 민간 여객기 제작회사가 없는 한국이지만 고속철도나 원자력 부분에선 한국 역시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30년 전 고속철도 기술을 이전할 때만 해도 한국의 기술 수준은 낮았는데 헛웃음이 나올 정도네요.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이런 차이가 결국 경쟁력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 같다는 게 합리적 분석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과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의 차이도 큰 것 같아요.
프랑스는 엘리트 교육을 중시해요. 그랑제콜 시스템을 통해 소수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데 집중하죠. 하지만 한국은 전 국민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해요. 이런 차이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게 집단지성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한국에서는 정부, 기업, 연구소, 대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여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의 개별 구성원들도 그 능력치가 상당하며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회의하고 짜내서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내죠. 반면 프랑스는 각 조직이 따로 놀고 있어요. 이유는 엘리트 문화주의가 강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잘났다 생각하고 아무래도 고집을 부리죠. 그런 부분에서 한국과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인력을 키워내는 부분에서 말이죠. 기업 문화의 차이도 있어요. 프랑스 기업들은 안정성을 중시해요.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기존 사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다르죠. 삼성이 반도체에 뛰어들고 현대가 조선업에 도전하고 LG가 디스플레이 사업을 시작한 것처럼 항상 새로운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요. 정부의 역할도 다르고요. 프랑스 정부는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데 더 적극적이에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미래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하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큰 차이예요. 프랑스는 노동자 보호가 강해서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어요. 한국이나 프랑스나 닮은 점이 노조가 강력하다는 건데 프랑스보단 한국이 그래도 더 유연하기 때문에 한국도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프랑스보단 나은 상황이라는 것,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언어의 문제도 있어요. 프랑스는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영어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영어 교육에 적극적이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소통하는 데 유리해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인식이에요. 여전히 많은 프랑스인들이 프랑스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가 놀라워요. 파리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면 시대가 정말 바뀌었다는 걸 느껴요. 경제 지표상으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1인당 GDP에서는 여전히 프랑스가 앞서지만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한국이 프랑스를 앞서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프랑스인들이 많아요. 특히 기성세대일수록 한국이 우리보다 앞설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해요.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이미 프랑스를 넘어섰거나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반성해야 할 점은 오만함이에요. 30년 전 한국의 기술을 팔 때 우리는 한국은 영원히 우리 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한국은 우리가 건네주었던 기술을 발판 삼아 결국엔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프랑스도 변해야 할 때예요.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한국처럼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분야에서 한국에게 추월당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여전히 한국이 가장 무서운 점은 지속성이었어요. 한국은 일단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나라예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60년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왔어요. 이런 지속성은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려워요. 이제 프랑스 산업계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발전시키는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향해 계속 달려왔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죠. 이제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기술을 팔았던 우리가 이젠 기술을 벤치마킹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과감한 투자, 끊임없는 혁신 의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어제 서울에서 온 편지를 받았어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프랑스 철도 전문가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어요. 30년 전 상황과 완전히 뒤바뀐 거죠.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프랑스도 겸손해져야 해요. 한국에서 배울 점을 찾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해요. 그래야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